왜 기감사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술사 따면 감리사 그냥 주잖아요. 저는 그냥 시험을 2개 다 봤습니다. 2개 다 합격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기감사를 잘 안 써요, 사람들이. 2개 다 시험을 보는 사람, 저처럼 이상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감리사 시험을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아서 기술사 시험은 비교적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보다도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IT 업계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좀 쉽게 된 거, 뭐 기술사는 쉽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조금 계속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한 6시까지 드릴 텐데 기술사 합격하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합격하는 게 이게 참 그래요. 아시다시피 기술사라는 거 저도 처음에 지금 6주 차? 지요, 벌써 6주 차죠.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금 그 아침에 그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거 이거 얼마나 정도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기본반만 듣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올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또 기본반이 뭐예요? 한 55년생인데 합격하신 분도 있고 55년생인데 합격하는데 55년생 그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년 이상 기술사 공부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합격하는 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올해 어제 발표 났죠. 12명 컴퓨터 응용하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컴시응하고 정보관리 8명, 컴시응 4명으로 해서 12명이 합격이 됐는데 되게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 자체도 작년에 비하면 너무 반토막 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너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기존에 합격하신 수준이 이만큼 수준이었다면 이만큼 수준을 도달을 해야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미달이 됐대요. 이 기준을 받고 대충 답안지를 훑어보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부를 다들 못해가지고 쉽게 얘기했다.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합격을 안 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빨리 합격하느냐는 기존에 막 많이 들고 지금 아침에 멘토링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뭐 중간중간에 하면서 저만의 약간의 노하우 그리고 필요한 그러니까 이 기술사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알아야 되긴 하지만 넓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지 몰라도 마인드맵 같은 거로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혹시? 마인드맵 그리세요? 안 그리시죠 대부분이. 제가 옛날에 기술사 공부를 예전에 한다고 처음에 그 관심을 가졌을 때는 막 어떤 분이 막 마인드맵을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적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뭐 소프트웨어 공학하면 소프트웨어 공학 밑에 무슨 방법론 있고 방법론에 어떤 방법론이 있고 막 나열해도 계속 문어발식으로 막 그걸 다 자기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그리고 아니면 컨버전스, 디지털 컨버전스, 기타 오늘 아침에는 그거 뭐 시스템 구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셨죠. 그쪽에 관련된 것들 어쨌든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만의 연결성을 좀 갖고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건 나오는 걸 주고 공부를 하셨으면 해요. 내가 정보 관리를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오늘 아침에 본 거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보지 마셔야 돼요. 안 보셔도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다른 걸 선택하면 돼. 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놓치고 합격만 길어지는 거죠. 자기 머리에 지식은 많이 쌓이고 있어. 하지만 합격은 멀어. 란 상태가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술사 시험이 그래요. 너무 토픽이 많잖아. 이 토픽을 내가 100% 다 알아야 돼. 늘 생각을 해봐요. 알아야 합격하는 게 맞지. 그렇지만 모르고도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불공평한 시험이에요. 결론적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좋긴 해, 항상. 뭐, 상당히 많이 좋지. 근데 많이 한다고 합격은 안 나오는 게 기술사 시험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해.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제 소개를 안 해요. 저 많이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요거 아시는지 몰라 자바 개발 같은 거, 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썬이 요새 오라클로 넘어가죠. 그 전에 썬 웹 컴포넌트 디벨로퍼 이런 거 식으로 OCP 이런 것들 옛날에 개발 쪽에 관련돼서 조금 먼 일을 하다가 괜히 시사나 PMP 쪽으로 관리 쪽 ITR 이런 걸로 하다가 정보기 보안기사 인기 있다고 해서 정보부사 보안기사 시험 합격하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인기 있다고 해서 올해 합격했어요. 그런데 정보관리 기술사는 작년에 합격했고 기술사 딴 다음에도 뭘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8년에 정보 시스템 수석 감리원, 수석 감리원이죠. 이것도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한다고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그리고 그래서 관련돼서 오히려 제가 올해 한 두세 달 전에 디지털 컨버전스 강의를 했어요. 기술사 기본반에. 근데 이번에는 ES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데 저한테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획이나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원래 회사에서.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약간의 검은색을 채워놨어요. 좀 짙은 검은색. 왜 쳐놨냐면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중요하다는 것 얘기는 이쪽에서는 많이 외우셔야겠죠. 키워드를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경영 전략 수립 되게 중요하죠. 특히 ISP하고 ISMP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오포스 7S 스왓 SWOT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 기법을 가지고 ISP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또 경영전략 수립 쪽에서 하려고 하면은 메세, 그 다음에 LISS, 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잘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트나 CPND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건 취에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 지금 수업을 했었나요? 강의. AI나 통계나 이쪽에서 안 했었죠. 그때 그쪽에서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요. 제가 말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쪽에서의 데이터 분석은 엔터프라이즈가 말 그대로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영 성과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밸류를 전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절차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면 돈 잘 벌기 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냐, 도구가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전체적으로 고객을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마케팅의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슈가 되는데 데이터 마이닝이나 텍스트 마이닝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텍스트 마이닝 쪽이 있어요. 이런 마이닝 쪽 마이닝은 뭔가 채굴하다 파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이고요. 오피니언 마이닝 쪽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걸 사용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퍼블릭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기법들. 크리스피디엠이나 세마 신경방 분석이 분석 기법이,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인공지능이나 통계 쪽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더 다룰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구현을 한다는 부분인데 ERP, SCM, CRM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신 것일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안 들어보셨다면은 그냥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전사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가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뒤에 좀 내려가다 보면 여기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DW에 관련된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하여튼 몇 가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법. 그 다음에 MES라고 해서
그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POP에 관련된 실시간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게 마지막 저번 시험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잠시 말씀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184 제일 중요하죠. 184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운영 및 유지 보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고객하고 뭐 IT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SL에 대한 내용,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ITIL 내용. 근데 서비스를 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한 그 재난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BCP나 뭐 DRP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BCMS 뭐 이런 관련된, 특히 이 부분이 카카오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 읽어요. 전자신문 읽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 읽기 싫다고 하면은 제가 이 블로그도 적어놨어요. 제가 아직도 열심히 블로그질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전자신문에서 읽어서 딱 포인트 한 3개 정도 기술사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를 하루하루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 블로그에 전자신문에 대해서 올려놔요.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정 읽기 싫으시다면은. 왜냐면은 전자신문을 저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PDF를 구독을 해요.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PDF를 구독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읽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읽은 다음에 나만의 어딘가 저장을 해놓는 게, 적어놓는 데 중요해서 저는 그걸 긁어놓고 블로그에다 그냥 뭐라고 하나, 이렇게 싸놓듯이, 지식을 싸놓듯이 그냥. 근데 신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어떻게 내가 정리해. 근데 그 중에서 나름 기술사 시험에 나왔다, 아니면 이게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회사 다른 일로 뭐 출장을 가니 그럴 때만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읽으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거 얘기하다면서 이쪽 부분이 워낙 요새 카카오에 관련 데이터 센터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슈되는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나 그런 방법이나 프로세스나 통해서는 이거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다음에 분명히 이거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여기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엔터프라이즈 ES 쪽 솔루션 같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과목이 있다 보지만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 시험에 정보 관리 쪽에 2문제 시험 나올 때 중에서도 이번에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 이 부분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BCP, BII,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라이시스라는 DRS 이쪽 부분은 꼭 좀 더 딴 데보다 진짜 좀 자세히 공부를 하셔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버넌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코빗이 있는데, 코빗 말고 ISO 18500, 그 다음에 이런 통제 거버넌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뭔가 법적인 규제, 지침을 따라서 그 IT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IT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나오겠죠. 이거는 EU 쪽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나 법규, 프로세스 이쪽은 더 대부분이 선진국이 미국 쪽보다 EU 쪽이에요. EU 쪽에서 관련된 절차나 법규 이런 것들이 많이 표준이 많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ISO 단체가 원래 유럽에 있잖아요. 영국 쪽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쪽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유럽 쪽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쪽 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따가 한번 다시 볼 테지만, 그쪽 부분에 이제 IT를 하면서 I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켜야 될 기준이 뭔지, 법규가 뭔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잘 제공을 했어.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돈 버는 일을 잘 했는데, 그럼 돈 버는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돼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모니터링 평가예요. 근데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중에서 IT 투자 평가, 옛날에 금융계획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NPV, 이렇게. NPV라고 해서, 그리고 넷 프리젠트 밸류라고 해서,
그리고 뭐 페이백 피어리어드, 뭐그 투자된 비용을 언제 이렇게 회수할지, 회수 뭐 기간이라든지 그런 평가 기준들이 많이 나요. 평가 예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면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와서 꼭 아셔야 되고요. 하여튼 BSC나 뭐 이거 BSC나 뭐 IT BSC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평가 기준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IT에서는 EPS가 어떻게 적용됐을 때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기타 여기 보면 최신 이론들, 여기는 최신 이론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너무 최신 이론에 집착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IT 최신 이론 같은 경우 과거에 한 번 나오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 돼. 뭐 어떤 의미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은 신문지상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를 제가 검은색으로 얘기한 건데, 뭐 디지털 띵킹이다, 글로스 해킹이다, 뭐 긱 이코노미다, 뭐 서비타이제이션, 몰라, 크라우드 소싱,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뻔한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검은색으로 안 해놓고, 그리고 구독 경제나 뭐 리쇼어링, 뭐 ESG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리빙앱이나 SOS랩, 뭐 제로 레이팅, 뭐 디지털 카르텔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건 그때 가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거 정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한번 보시고 그 신문 조금만 읽어보시면은 아 요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되게 쉽게 아실 거예요. 근데 요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게 요거죠. 리쇼어링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요새 미국의 그 디지털 감축법이라고, 뭐 감축법이죠, 갑자기? 갑자기, 미국에서 이번에 자동차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공장을 안 세웠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무슨 감축법이라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공장을 중국 같은 베트남 쪽에서 가서 그 공장을 짓게 해서 생산물을 판매하면 그 생산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으로 하면 미국 내에 있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공장 우리나라에다가 세워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고용을 보장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요새 부시가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가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 공장을 우리나라 다시 오게끔 만드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신문지상에 있는 경제적인 내용들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 토픽하고 연당을 시켜서 이거를 산달나게 써야 돼요. 그게 왜냐면 이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너무 이 토픽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만 되게 잘 알아. 그럼 합격 못 해요.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남들도 그만큼 다 알아. 이거 열심히 외워봤자 남들도 다 외워.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 다 알아. 근데 막판에 가서 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나만의, 내가 가진 차별화가 그거죠. 나만의 알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를 합격 포인트의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자신문을 꼭 읽으라고 하시는 게 차별화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저 아시는 분들도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예요. 이 토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토픽을 남들 쓰는 거 정도밖에 못 써. 그럼 합격 못 해요.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이 사람이 쓴 거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점수를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안 주고 거잖아. 이게 뭐냐면 1, 2, 3, 4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문제의 답안을 보고 줄수를 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단 글씨체. 왜 두 개를 평가를 해서 누가 더 좋은 걸 찾기 때문에. 그럼 글씨체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은 그림. 어떤 애는 표로만 써. 싫어해. 난 그림으로 다 이해를 줘. 그림 같은 거 잘 쓰게 하고. 세 번째가 이런 남들이 안 쓰는 차별화된 포인트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찾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사 보이는 부분의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있는 내용에 대한 이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반 1교시 문제 단답형을 채운다고 하면은
합격은 못해요. 그러면 한 55점대까지 이룬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일단 문제를 다 쓸 수 있으면은 말 그대로 14페이지나 15페이지까지 꽉 채울 수 있으면은 50점대는 넘어가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1단락 용어형의 1단락, 2단락 같은 것 정도 쓸 수 있으면 55점 정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결정하는 게 합격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 59점대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50점을 한번 넘느냐, 55점을 넘느냐, 그 다음에 58점, 59점대를 넘느냐,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기술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막판에 58, 59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아, 되게 잘해. 말도 되게 잘해. 근데 단지 자기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요.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자 한 게 아까 말한 대로 블로그에다가 전자신문 올리는 거였어요. 그게 처음에 몇 번 힘들지 맨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되게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토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 아, 이게 이것 때문에 필요했구나.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약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사업대가 기준 그런 거 법령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가 요즘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것 중에서 올해 사업대가 기준 중에서 개발자의 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다운됐어요. 우리가 보통 IT 서비스를 할 때 그 IT 공공사업에서 개발자의 단가를 찾을 때 개발자의 단가, 평균 단가, 엔지니어, 뭐 개발자 얼마, 뭐 컨설턴트 얼마, 소프트웨어 뭐 이것들은 나라에서 지정이 되잖아요. 그 평균 단가가, 임금 단가가. 근데 매년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쫙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다운이 됐어. 작년에 비해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IT에서 불러 이렇게 왜 우리 단가 낮춰줬냐? 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무시하시 하니까 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새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보면은 재경비를 120%에서 130% 올려버렸어. 그런 걸 뭐라고 하나 상쇄시키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관돼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나왔냐? 전자신문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 그거. 왜 올해는 사업대가 산정기준 재경비가 왜 올라갔어요? 뭐 원래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이 정도인데 화의를 따지면 그런 식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화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렇게 이런 거를 알려면은 단순하게 한 가지 토픽을 아는 게 아니라 연관해서 토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한 페이지로 목차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1시간은 양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포인트 있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는 짧게 넘어갈게요. 그냥 읽고. 왜냐면 진짜 여기서 많은 토픽이 있는데 그래도 좀 발췌한 거야. 제가 봤을 때 발췌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것들이 많아요. 요즘 잘 나눴네고. 옛날에 되게 중요시 여겼다고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옛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스킵하거나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공부를 너무 근데 이게 다음 주에 오전에 그거를 하나요? 시험을 보나요? 근데 꼭 제가 이걸 시험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나올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공부한 걸로 공부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걸 공부하는 게, 왜냐면 제가 중요하다는 건 기출에 많이 게. 근데 또 하나 중요시 여기는 게 여기 기출렉이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원 교재, 학원에서 주는 정보만 가지고 다인 것처럼 공부를 하는데 기출 잊지 마세요. 기출 풀이. 기출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기출은 대부분이 시험 보기 내가 다음 시험이 1월 말이잖아. 1월 말이면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다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냐면,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거기 시험, 근데 어떻게 공부해? 자주 읽어줘야 돼. 기술사 공부는 되게 간단해요. 공부가. 이게 막 쓰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주 읽어줘야 돼. 자주 읽어준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 이런 얘기를 일단 하다 갈게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토픽을 보는 것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은
일단 일주일을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학원이 나오니까 월화수목 금이잖아. 5일이잖아요. 만약에 이거 내가 다음 주 공부를 짠다라고 하면은 3일 정도는 이걸 봤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만약 3일을 나눠가지고 토픽을 나눠서 쫙 공부를 했어요. 한 3일 정도 나눠서 공부를 하고, 4일 날은 전체적으로 다 읽었어. 3일은 이 부분이 양이 많으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눠서 하루하루 보고, 그 다음에 그 목요일 날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읽는 거지. 뭐 빠르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에는 중요한 건 몇 개 써봤어. 어느 정도 쓰는지는 아직 그냥 프리하게 쓰는 거예요. 노트북에서. 근데 되게 이거 쓸 때 조심하는 게 줄 생각하시면서 써야 돼. 줄. 아시잖아요. 줄을 생각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제 나오고 뭐 한 줄 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줄 쓰는 거 잊어버렸다. 그 줄에 맞춰서 용지를 하나 노트북을 사다가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를 사고 그 노트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써봤어요. 중요한 키포인트나 여기에는 표가 들어가지 표는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맞다지면은 내가 이렇게 써야 되지 미리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게끔 중요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토픽에 대해서만 전체 토픽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픽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빠르게 이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식만 대충 그려보고 제목 쓰고 이렇게 한다. 그거 하루 만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공부해놓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전에 내가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 적으면은 100% 맞지는 않지. 또 사람이란 게 또 시험 내는 사람들이 이상한 토픽도 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도 90%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적이 괜찮게 나오더라고. 잘 써지더라고. 일단 잘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시험에서. 쫙 나오잖아요.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머지 과목들 중에 참고 내가 정보 관리라고 한다면 인프라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 필요 없어요. 정보 보안은 되게 중요해. 왜 같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 두 개 거의 요거하고 요거 안 봐요. 네트워크하고 인프라는 안 봐요. 정보 관리 쪽에서는 안 본다는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어 대부분. 참고로. 근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그 대신 이 정보 보안 되게 중요하고요. 요새 이 디지털 컨버전스 엄청 중요하고 통계 알고리즘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 보안 컨버전스 통계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쪽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DB는 워낙 명확하잖아요. RDB보다는 요새 말한 NoSQL DB라든지 그쪽에 있는 최신 DB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공학은 간혹 이상하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무슨 그 소프트웨어 패턴은 말고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하여튼 과거에 추상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념 내용을 통해서 실제 코드까지 쓰는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갑자기 생각하는 추상화라고 객체지와 관련된 그게 뭐라고 갑자기.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예를 들어서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런 거를 그냥 실제 내용 쓰고 실제 코드까지 쓰는 거. 짧은 코드까지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코드를 공부가 못했어. 그리고 코드를 못 쓸 것 같아라는 건 안 건드려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 근데 완전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아까 말씀드린 ISO 규정이라든지 프로세스 품질, CMMI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공학의 진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규나 아니면 규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실제 개발에 관련된 것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는 거.